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오늘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여야 모두에서 이 러브콜을 받으셨는데 이 모든 걸 고사하고 제3지대에서 지금 대선을 뛰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선택을 하셔서 일정도 사실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네. 바쁘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제가 감사하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모셔서.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뭐 제3지대 이러니까 아주 어렵고 어려운 선택을 하셨는데 왜 그런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제3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서 예. 왜냐하면 예. 제3이라면 뭐 제1이 있고 제2가 있는 것처럼 네, 보이지 예,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사실 그 마치 그 제2와 제3을 제외한 나머지가 제3처럼 보여서 네.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의 그 강고한 거대 양당 구조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지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바꾸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또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예, 제3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는 말은 제3. 네, 네 맞습니다. 그 여도 야도 아닌 그 나머지 지대에 서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또 이 조직화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아래로부터의 변화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제3지대에서 이 대선 후보가 뛰어서 성공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이 조직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선 우리 저 배우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네. 저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 양당 구조로 가는 이 구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여야 유력 후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 혐오를 넘어서 이제 후보 혐오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하나. 두 번째로는 지금 부동층이 많습니다. 네, 2030과 중도. 네. 그래서 얼마 전 갤럽 조사에도 지난번 대선 때에 비슷한 시기 한 것보다 한 10%포인트 정도가 이 부동층이 많은 거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정치의 권유를 받으셨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총선에도 한번 나와봐라. 뭐 서울시장 때도 네, 이름이 네. 거론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 책에 쓰신 걸 보니까 어떤 시대적 소명의식, 그다음에 책임감,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없이는 안 하는 게 답이다. 그래서 이제 안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데 이번에는 그럼 그 세 가지에 대한 준비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네. 책에는 뭐 쓰지를 못했습니다만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책 쓰면서 남에 대한 비판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네. 쓰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 소명의식이나 대안도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진보의 가치를 많이 해쳤습니다. 네. 네. 과거 정부에서 보수는 제대로 된 보수의 그 좋은 가치와 이 철학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보수도 제대로 된 진보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좀 새로운 것을 해야 되겠다는 네.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인데 책에 뭐 그 내용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 전에 저도 이제 박영선 전 네, 네, 의원하고 네, 친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때 박영선 전 의원이 우리 김 부총리님한테 와서 서울시장 출마 좀 해라 이런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안 나가고 우리 김 부총리님을 내세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데 그때 왜 안 받으셨어요? 저는 박장남 만나는 얘기를 아무한테 하지 않는데 박장남 막 하고 네, 다니시더라고요. 많이 하세요. 네. 우리 또 또 친하니까. 네, 우리 또 네. 정치 쪽에 또 오랜 관록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예, 사실 박장관이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네. 찾아왔었고 제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했었고요. 네. 처음부터 제가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계속 집요하게 오셔서 저한테 권유를 했었고요. 네.
다만 저는 그 얘기는 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고사를 하면서 네. 박 장관이 나가시더라도 네. 분명하게 지금 민주당의 노선과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할 말하고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라. 네. 단순히 이거는 뭐 그 박 장관의 어떤 선거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것이다 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 박 장관께서도 충분히 동의 내지는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네. 또 사실 그 즈음에 또 그 당시 야당으로부터도 서울시장 후보로 제가 권유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김종인 위원장이 몇 번 거론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거는 아직 그 당사자 되신 분들이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그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겠고요. 특정인을 네. 뭐라고 할까요? 의사결정할 수 있는 분이 네.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라는 권유를 했었는데 네, 네. 제가 또 거절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 대선 때도 지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양쪽에서 막 땡기느라고 굉장히 뭐 권유도 많이 하고 또 뭐 우리 김 부총리님 의사와 무관하게 뭐 자기들 후보인 것처럼 막 거론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고민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별로 고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사실 양쪽 다에서 그 대선 레이스에 네. 참여를 권유를 받았습니다만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같은 이유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양당 구조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제가 최근에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깨기 또는 변화를 주장하는데 제가 기존에 그런 정당에 들어가서 어떤 세를 넘는다든지 네. 또는 뭐 숟가락을 넣는다든지 또 제가 그걸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모습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이 권양은 대단히 고맙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강하게 다 고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 그 하고 많은 공무원 중에 사실 뭐 전직 부총리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유능한 경제 관료도 많고 그런데 김동연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여야 양쪽에서 선거에 내보내고 싶어서 원했던 것은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드릴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분들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이제 보수와 진보 세 개 정부에서 정무직을 했습니다. 예, 네.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차관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장관급 국무장실장을 네.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부총리를 했는데 세 정부 다 거치면서 제가 소신껏 제 주장을 폈다. 네. 그리고 그런 정치권이나 또는 청와대로부터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제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 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뭐 지역적인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또 충북 음성이시죠? 네, 충청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예. 등등 그런 얘기를 그런 분들이 하시면서 총선에서도 뭐 특정한 지역구라든지 그렇게 네, 예, 또는 예, 뭐 지역구 아무데나 다 뭐 하라든지 등등 권유가 있었습니다. 야 이건 백지수표인데 백지수표. 그러니까. 네, 아니, 바로 근데 어느 당에서 그 표현을 했습니다. 백지수표 주겠다는 아니, 표현을 근데 했었습니다. 아, 네. 그 얘기는 이쪽 당도 좋아하고 저쪽 당도 좋아한다는 그렇죠. 얘기는 좀 약간 색채가 애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 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네, 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라고 그만두고도 같이 일했던 네. 네. 동료 장관 중에 의원 겸직한 정치인 장관들에게도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청와대와 많이 대립을 했었는데 네. 네. 내가 안타까운 것은 네. 제가 주장한 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네. 이 대통령제에서. 네. 그렇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사실 진보의 가치를 해치고 있다. 네. 제가 몇 개 적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진보의 가치든 보수의 가치든 다 좋은 겁니다.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역사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국무장실장을 제가 제 발로 그만두고 여러 차례 사의를 표하고 제 발로 걸어 나왔거든요. 네. 저는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양당에서 그런 제의가 왔을 적에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이나 그 가치에 양쪽 세력이 다 제대로 자리매김을 네. 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 부총리님은 이제 보수 정권에서도 일을 했고 진보 정권에서도 일을 했고 물론 관료니까 당연한 거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고위직을 하시다 보니까 도대체 그럼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 우리 김 부총님이 아니면 중도냐 사람들은 그 뭔가 가리기를 좋아하잖아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어느 쪽입니까? 제가 뭐든 다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진보의 보수의 역사를 보면 네. 자본주의 역사와 시간을 같이 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대로는 진보와 제대로는 보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냥 그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큰 가치와 철학 가지지 않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의 그 거대 양당도 네. 저는 진보와 보수의 가치로 나누기에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 자칭 진보라고 하는 장도 유럽 기준으로 보면 보수입니다. 그리고 그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고 그 가치에 기반한 정책의 내용들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큰 차이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보고 굳이 잣대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점에서는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럼 저는 뭔가요? 그걸 뛰어넘는 거죠. 네. 뛰어넘는 그걸 중도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는 진보와 제대로는 보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지향점과 가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걸 뛰어넘고 싶습니다. 이러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되시는 건가요? 새로운 마크롱이 정치 세력을 만드시는? 그렇습니다. 네. 뭐 마크롱이 출마하면서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당을 그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그 출마하기 전에 이제 마크롱이 이제 그 전 정부의 이제 경제부 장관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굉장히 비슷한 백그라운드가 그러네. 있는 것처럼 네. 느껴지긴 합니다만 지금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는 잣대로 그 이분법을 해가지고 저한테 답을 강요한다면 저는 둘 다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3이라는 말이 싫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새로운 세력의 그 구성원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제가 이제 경제를 하면서 그 규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규제의 폐해는 진입장벽을 높이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대한민국 시장에서 진입장벽 가장 높은 시장이 정치 시장입니다. 네. 아. 정치의 새로운 신이나 스타트업들은 들어가거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양당 구조와 그 양당 구조 안에 있는 기득권들이 만들어온 그 틀이 워낙 촘촘하고 강고해서 네. 마치 어떤 업종에 그 새로운 벤처기업 들어가기 힘든 것처럼 네. 훨씬보다 강도 높게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장 높은 시장이 정치 시장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 시장에 스타트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기업도 나오는 법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난번에 안철수 네네. 대표가 한번 그 국민의당 이걸로 한번 바람을 일으켰어요. 30석. 근데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인 유니콘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다시 세석으로 쪼그라들었어요. 다시 벤처로 돌아갔는데 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 같은데 안철수의 실험 실패했는데 우리 김동연의 실험은 성공할까요? 성공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가 아닌지는 알겠어요. 네. 이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그 넘어 무엇이다. 근데 사실은 그 답을 좀 더 저희가 명확하게 듣고 싶은데 그러면 김동연의 나라는 김동연이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저는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뚝이 네. 높게 쌓아져서 그 안에 기회라고 하는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네. 그 기득권의 뚝을 허물어서 그 기회가 넘쳐나서 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고 예. 싶습니다. 아, 기회가 강물처럼 넘쳐나는 흐르는 그 나라. 기회는 저는 그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기회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 없고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 기회가 없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기회는 경제와 사회 역동성과 관련됩니다. 그것은 경쟁과 자유 경쟁과 그다음에 창의가 충만해서 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에 세습이 아니라 보다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더 많은 기회고 더 고른 기회는 기회가 주어져도 굉장히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기회로 주체할 수 없고요. 최근 나오는 것들 그렇죠. 대장동이니 뭐니 다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 조국 거고요. 사태도 그렇고. 조국 사태도 그렇고 거기 어떤 자녀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그렇죠. 그렇고 확산도 예. 그렇습니다, 의견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드는 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고요. 그러면은 여도 야도 다 일단 기득권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강한 기득권이죠. 예, 예. 이번에 제게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 네. 왜 그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대통령 출마하느냐, 내서 네. 제가 답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 안 바뀝니다. 네. 기회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은 사례가 최근에 나왔어요. 대장동 사건입니다. 네, 그렇죠. 네, 대장동 예. 보시면은 나오는 출연 인물들 늘 나왔던 뻔한 인물들이거든요. 네. 정치인들, 네. 전직 판사, 검사 그렇죠. 또는 네. 변호사 네. 또는 일부 기업인 또 죄송하지만 언론인 일부 그렇죠. 언론인 네. 이런 분들이 등장 인물만 바뀔 뿐 네. 이런 분들이 제한된 정보에서 제한된 자기들의 그룹 내에서 네. 그 카르텔 내에서 그 큰 이익을 편취하고 네. 국민들이 가져갈 이익을 편취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고 거기에 여도 야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아 정치하려고 하는 좋은 케이스가 네. 하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도 뭐 당시에는 이게 당군 일의 최대 공공이익 환수였다 라면서 자기가 설계했다 다 했다가 지금 뭔가 비리가 드러나니까 자기는 안 하고 밑에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떠넘기고 또 이 측근도 아니라고 하고 이러는데 이 지사 지금 여권의 뭐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너무 무책임한 모습 아닌가요? 네.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걸 디자인했다고 얘기도 했었고요. 제가 오늘 점심에 몇몇 분들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원주 면제에 자살하신 분들 계세요. 예.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200여만 원 주고 수양한 것을 나중에 예, 맞습니다. 200만 원 주고 수용했는데 수용원에서 그게 지금 나중에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어요.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공공 개발의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면은 우선은 실체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대변인께서도 거기에 대한 빠른 실체 파악을 위한 특검 얘기를 그렇죠.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빨리 실체를 해야 되지만 우선은 그 일을 책임졌던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네. 실체를 밝히는데 빨리 협조를 해야 되고 네. 또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사람의 입장이지요. 10월 10일이면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당 후보가 돼버리면 글쎄 검찰이 수사를 할 수나 있을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우리 검찰에서 네,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네.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오래 공직한 사람으로서 네. 이와 같은 정치적인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네.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지사 얘기만 했는데 야당으로 가면 지금 윤석열, 홍준표 이런 분들이 이제 유력하게 뛰고 있는데 뭐 윤석열 전 총장 보면 여기 왕자까지 생기셨다. 근데 참 이게 무슨 무속 정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홍준표 후보도 뭐 말이 워낙 거칠다 보니까 정치의 혹시 손에 품격이 뭐 떨어진다. 손에 뭐 써갖고 혹시 오신 거 손에 뭐 없으니까 야당 후보들에서 어떻게 저는 여기 평가하십니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 이재명 후보는 점이 없다 그랬지 참. 네. 어떤 분들은 집에서 밥도 한번 안 해보고 반찬도 한번 안 만들어 본 분이 네. 유명 식당 가서 주방장 하려고 그러세요. 네. 아. 국가 운영은 네. 몇 달 공부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 운영에 대한 정책도 네. 많은 분들은 남의 머리 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의 뿌리는 철학이고요. 네. 그 철학의 동전의 이면은 가치와 또 비전입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없이 국가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야권의 일부 후보들은 평생 하셨던 일들이 과거를 재단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람 집어넣는 예, 일이었죠. 그런 일을 지금. 하시거나 또는 뭐 감사도 그렇고요. 국가 경영은 미래를 보는 그럼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비전을 낼 수 있을까 참 의심스럽고요. 지금 유력한 후보들을 보면은 제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으나 나쁜 남자 시리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딱 그래서 그러네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네. 그 어떤 품격과 네. 품위와 또 국가 지도자로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나쁜 남자를 좀 좋아하나 봐요. 왜 이렇게 자꾸 그런 분들이 이게 여론조사상 보면 인기가 높죠?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아니 아마 이게
좋은 남자도 있는데. 아니, 저는 근데 저는 지금 거기서 걸리는 게 네. 국가 경영도 물론 경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정치 경험도 없이 정치를 하신다고 지금 하시는 건데 네. 정치 잘 모르시지 않나요? 네, 우리 강국장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만 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예. 그 오히려 제가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했기 네.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예. 네. 저 보고 뭐 저 국회 경험도 없고 뺏지도 않는다라고 우리 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오히려 그런 경험과 그런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네, 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오히려 그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구태 정치 경험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이죠. 구태 정치 경험은 오히려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일 것이다. 네. 다만 제가 이제 오랜 그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산실장을 한 게 제가 한 11~12년 전인데 그렇죠. 그때 이후로 쭉 정부직까지 하면서 정치권을 옆에서 쭉 봐왔죠. 네. 실제로 국회도 많이 가봤고 저희도 그런데- 옆에서 계속 봐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한번 해보세요.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배 부장께 많이 아니, 근데 배워야죠. 국회 경험이 많으세요. 네, 국회 경험을- 국회 워낙 많이 나오셨기 네, 때문에 또- 예산실장이 국회에 정말 아니, 많이 나오시고 부총리 때도 많이 나오셨고 아니 많이. 그렇긴 한데 왜 그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로 네. 그 조그만 선거라도 이기려면 왜 논두렁 아. 전기라도 아. 타고 다야 된다.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대중의 마음을 사는 건 표로 사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제 그분에 때문에 그분에 예. 있어서 제가 그 인정을 하고 네. 좀 네. 겸허하게 많이 배워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제 부총리를 그만두고 2년 반 이상을 제가 전국을 다녔어요. 네, 그러셨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네. 제가 그 서울을 떠나서 출을 있었던 이유는 제가 고위공직을 하고 우선 경제활동을 안 하려고 제가 작정을 아. 했었고요. 좀 많은 성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34년 공직생활 중에 했던 일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할 점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쭉 2년 반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조금 이제 제가 봉사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활동하면서 그렇죠.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농민, 어민,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대학생, 취준생 그분들이 하고 있는 생활 정치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생활 정치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촌 앞에 어장이 있습니다. 어촌 개가 많이 있는데 어부들이 좀 터프하세요. 그런데 이분들 한번 소통하면 굉장히 화끈하게 의리가 있는 분들인데 네. 어장에서 가장 많은 갈등 요인이 어장의 구획입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어촌계에서 정말 슬기롭게 그걸 조종하고 하는 걸 제가 앞에서 보면서 제가 가서 잠도 자고 고기도 잡았거든요. 아. 이해하고 소통하고 희생도 조금씩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어촌뿐만이 아니라 농촌도 그렇고요. 아, 우리 국회보다 낫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제 싸움만 포인트가 하는데. 그거예요. 정치인보다 협상하고, 예, 훨씬 예.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호흡을 하면서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됐고요. 네. 그런 것들에 쌓인 경험이 어떠면 여의도나 제도권 정치에 쌓인 경험보다도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도 갖게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로 하시면서 내놓는 공약 그 중에 김동연의 경험만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거 한 3가지만 고른다.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참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왜냐하면 너무나 저희가 공약이 많고 네. 예. 이걸 설명하려면 또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복잡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핵심적인 핵심만. 거. 예, 예. 축구 포메이션 중에 433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이기는 명장이 주로 쓰는 건데 저는 네. 433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네. 4대 기회 빅딜, 4대 기회, 빅딜. 빅딜, 네. 네. 그다음에 3대 기회 할당, 3대 기회 기회 할당. 할당. 예. 네. 그다음에 3대 기회 특권 해체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빅딜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기회의 3가지 그 통로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 부동산, 교육입니다. 네. 네. 이것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 앞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집 많이 짓겠다, 아파트 많이 짓겠다, 뭐 등등 이런 그 공약의 나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럼요. 예. 이 문제들은 크게 2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서로 간에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로 안 끝나요. 그렇죠. 교육 문제랑 관련돼 있고 맞습니다. 그럼요. 또 수도권 뭐 균형, 지역 균형도 돼 맞습니다. 있고. 네. 예. 2번째는
그 안에서 이 문제를 놓고 보는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얽혀 있어요. 그럼요. 예. 집 있는 분과 집 없는 분, 음. 서울에 사는 분과 지방 사는 분 전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책임하게 아파트 100만 채, 200만 채 겠다. 이게 전부 제가 거짓말입니다. 실천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근에서 다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한 1,000만 채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계속 100만 채씩 올라가요. 공약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3, 4일에 요 한 채씩. 두 가지 서로 얽혀 있는 문제, 사안들 간에 네. 두 번째 사랑을 얽혀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회적 타협의 빅딜이 있어야겠다는 네, 얘기를 네, 하고 네.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 일자리 교육의 빅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한다고 네.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3만 5천 개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가 72만 개입니다. 네. 네. 4대 재벌이 만드는 일자리가 70만 개입니다. 네. 네. 더 많다는 얘기예요, 더 많네요. 스타트업이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서 스타트업 10만 개, 네. 스타트업 10만 개면 아까 그 기준으로 하면은 곱하기 20하면 200만 일자리가 나옵니다. 일자리 네, 만드는 그래서 방안으로 네. 스타트업. 그 두 개로 우선 예.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김 전 부총리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네네. 경제 수장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하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엄청 힘들어지고 또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 세금만 퍼부어서 임시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엄청 많이 싸우고 갈등이 일어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싸우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 싸우셨대요.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높게 평가는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싸우기만 하면 뭐하냐 정책을 바꿨어야지 그렇죠.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그때 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때 있었던 경제 운영에 대한 책임은 네. 제가 집니다. 제가 네.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때 경제 수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있었던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사실 고용하고 분배였어요. 네. 사실 그때에 우리나라 최초로 1인당 국민소 3만 불 달성을 했고 네. 성장 3%를 다시 달성을 하는 네. 점도 있었지만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분배가 뭐 어떤 사람은 좋아졌다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았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가장 가슴 아픈데 1년 6개월 동안의 경제 운영은 경제수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네. 하고 네.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점에서 청와대와 의견 대립이 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국장께서 안 싸울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곱하기 몇 하셔야 될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네. 네. 최저임금 인상, 네. 근로시간 단축, 네. 혁신 성장은 제가 주장했는데 또 제 발목을 잡았고 네. 부동산 대책도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도 있고. 청와대가 너무 주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분한 마음에 정치를 하기로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책에서 청와대 정부를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정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 문제라면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문제인데 어느 정부도 다 같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다시 이제 그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1년 6개월 동안 소신껏 불하지 않고 제 소신껏 다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제 얘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이해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얘기대로 했다면 경제 이렇게 안 됐을 거다 네. 이런 네. 얘기도 한 적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제가 그만둔 뒤에 제가 하자는 거 다시 했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그렇죠. 속도 그 완전 후에 늦췄죠. 2%대 1%로 낮췄어요. 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그 전에 16.4% 제가 그때 10.9% 올리고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네. 그 후에 최근 2년 동안에 2%대 1%대 해가지고 해서 올릴 수가 없는데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이게 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는 방향은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제가 주장했던 거는 속도 조절, 그렇죠. 시장의 수용성, 네.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 이게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그 경제 이념화와 경제의 정치화입니다. 그렇죠.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을과 을간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안타깝죠. 네. 네. 안타깝고 제가 그만둔 뒤에 최저임금 다시 낮췄죠. 그다음에 제가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들 이 불공정 행위나 불법 승계는 분명하게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되지만 혁신 성장의
파트너 끌어안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 재벌 갈 때 가지 못하게 막는 걸 제가 갔었거든요. 네. 네. 제가 그만둔 뒤에 다 갔어요. 총리도 그렇죠. 가시고 대통령 다 가셨어요. 다 갔어요. 뭐 정책실장들도 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JMS 때 1년 6개월 동안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안에서 제가 소신껏 최선을 다했다. 네. 저로서도 의사결정에 역부족인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한 가지 한 번만 궁금한 게 네. 장하성 실장하고 싸운 걸로 많이 돼 있는데 사실 청와대 내 다른 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문 대통령이 우리 부총리님의 손을 들어주셨나요? 아니면 대통령도 결국은 장하성 실장 쪽으로 간 건가요? 사안마다 다르죠. 네. 저는 부총리가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전화 통한 적도 없습니다. 네. 제가 전화 주셨는데 제가 후보 때 전화도 안 받았어요. 제가요. 그러셨어요. 찍힐 뻔했어요. 찍혔죠. 제 느낌에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게 남아서 일과 능력과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하면서.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안들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그다음에 사실 이제 세금에서 법인세 인상 네, 네. 같은 것에 있어서는 제 손을 안 들어주셨죠. 그럼 뭐 대부분 안 들어주셨네요. 중요한 것들은 다 장하성 실장 손을 들어준 거네요. 뭐. 네. 그 외에도 뭐 다른 경제 운영에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네, 네. 뭐 대외 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기억하실지 혹시 기억나신다면 2017년도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북한 사드하고 우리 신용 등급 떨어진다고 아주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직접 방문하고 그렇죠. 중국과 네. 통화 수합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다 알아서 네. 네. 했던 것들이거든요. 네. 다만 아까 그 사안들은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 앞에서 토론하면은 네. 제가 열변을 토했거든요. 네. 1대 10 몇 대 있을 싸웠죠. 네. 그 제기 들 때는 들어주실 것 같더니 결국 됐습니다. 경제 이념화 정치화가 좀 심각했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하시는 얘기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회를 틀어막고 있는 기득권을 깨부시는 네네. 완전 흔드는 그런 반란군의 지도자가 되겠다. 약간 이제 네네. 이런 인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친목 단체는 아닌가, 친목 단체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창당설도 있었고, 뭐 이제 뭐 포럼 같은 것도 만드시고 그러셨는데, 그걸 굴려가는 기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지금 저희가 10월 안에 네. 창당준비위원회를 예. 지금 그 이제 발족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이름 어쩌면 이거는 지으셨나요? 아직 안 졌습니다. 이러면 어떤 이건 여기서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포럼이 그럼 당으로 바뀌는 아닙니다, 건가요? 아닙니다. 포럼 별개입니다. 별개고? 포럼은 경장 포럼은 제가 이 정치를 염두에 두기 전부터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와 그 대안을 내기 위해서 생각했던 정치적인지 않은 네. 네. 그 순수한 탱크탱크 같은 그런 건가요? 포럼이고요. 네, 네. 뭐 포럼이고요. 네. 그 지금 제가 계획하는 것은 창당을 위한 네. 네. 창당 준비위원회를 이달 중에 발족할 계획에 아,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주체가 돼서 네. 또 그동안 제가 아까 우리 배부장께서 말씀하신 아래로부터 반란을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그 페이스북 친구분이 아반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네, 네. 아래로부터 반란을 아반떼. 일으키는 무리. 아래로부터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 때가 그때군요. 때를 지어다. 또 좋은 뜻으로. 네. 네. 재밌네요, 아반떼. 예,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쭉 구성이 자생적으로 네. 일종의 뭐 영어로 하면 루트 데모크라시죠. 뿌리 네, 네, 민주주의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창준위를 하게 되면 창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세력을 모으고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그런 네.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당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그래도 국회 원내에 의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있을까 궁금하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니까 조정은 의원님인가요? 그분이 되게 친하신 걸로 알고 옛날부터 일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여야에 또 혹시 뜻을 같이 할 만한 현역 의원들이 좀 있으신가요? 조정원 의원은 뭐 저하고 오래된 사이고요. 제가 네. 월드뱅크 있을 때 같이 근무했고 아주 네. 훌륭한 네. 젊은 이제 의원이신가 제가 젊은 친구라 하면 너무 근데 네, 뭐 저도 의원이시고. 조 의원 만나봤는데 네. 우리 부총리님을 너무 존경하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따르시고. 저도 그 조 의원을 굉장히 그 나이는 저보다 네. 그 젊지만 존경하고 아주 훌륭한 면이 많은 친구고요. 근데 고맙게도 이제 조 의원하고 그 시대전환에서 이제 지지 선언을 네. 해주셨고요.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는 가까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당에서 제가 몸을 남고 계신 분들을
잘 안 만나는 기간 중에도 가까운 네. 분들이 이쪽 저쪽 당들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설득하려고 아, 이제 일리로 오라. 네, 양쪽이 다 오셨는데 제가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 지금 야당은 닥치고 정권 교체, 네. 또 여당 의원들께는 그랬습니다. 여당은 무조건 정권 연장. 네. 그래서 정권 연장에는 우리 다 죽는다라는 음.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러는 것 같은데 양쪽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정권 교체나 그런 식으로 정권 연장이 좀 된다면 대한민국이 바뀔까? 저는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나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나와라. 네. 그런 얘기하면 다들 그 파한대소를 하시고 네, 네. 또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부 분들은 정말 뜻을 같이 한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네. 이제 정당에 이미 뿌리 박혀 계신 분들은 이제 한계가 있죠. 아, 그분들은 배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1월에 이제 양당 경선이 완전히 끝나면 이제 한쪽 당은 곧 끝나고 그렇죠. 한쪽 당은 되면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이제 서로 경선 과정에서 서로들 그 안에서 투쟁하고 네. 싸우고 네거티브하고 하지만 정리가 되면은 많은 국민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하는 것을 진지하게 보신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배부장 말씀처럼 답을 드리자면은 지금 당장은 현역 의원이나 네. 정치인 중에서 당장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우리 조정훈 의원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조금 시간 지나면서 정리가 되고 경선 구도가 끝나고 하게 되면은 다른 상황으로 국면이 전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경선이 끝났다. 그러면 뭐 여야에 이제 한 명씩 후보가 딱 쓰겠죠. 근데 그렇다고 여야에 있던 의원들이 자기 둥지를 떠나서 바깥의 후보를 지원해 준다. 좀 쉽지는 않은 구도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네. 거고 뭐 여러 가지 큰 변화와 뭐 정계 개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정치 공학이나 뭐 새 유불리 따라서 그 하는 걸 지금 따지기 쉽지는 않고요. 그냥 네. 제 길을 뚜벅뚜벅 가서 또 진정성 가지고 가면은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전망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이쪽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 중간지대를 먹으려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네, 자기들이 네. 중도를 먹겠다 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저쪽에선 이 야당 쪽에서 안철수랑 뭐 단일화 하자, 뭐 또 누구랑 하자, 뭐 또 이쪽에 정의당이랑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텐데, 근데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도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여야에서 또 끌어들이려고 할 텐데 정말 후보 단일화나 연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여야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한테 오겠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아, 거꾸로? 아이 배포가 좋습니다. 네. 그 이제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정치 공학이나 원래 정치 공학이란 말이 좋은 말이거든요. 네, 근데 네. 우리한테서 이제 안 좋은 말이 쓰이는데 정치 공학이나 새 유불리에 따라서 뭐 이합 집산하는 거는 저는 관심이 없고요. 네. 다만 그 같은 뜻, 네. 같은 생각 그리고 진정성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러면 뭐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아 근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사실 이제 중도지대에 있고 또 김동연 우리 부총님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중도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아 근데 이제 어쨌든 그쪽 뭐 어디 땅을 뭐 말하기가 좀 뭐해서 근데 정치부장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기존 네. 근데 어떻습니까? 안철수 대표랑은 뜻이 맞습니까? 같이 갈 수 있나요 혹시? 아직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없고요. 그 안 대표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네. 모르겠습니다. 또 그분들 제 생각을 모르실지 모르겠죠.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마 그분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그 기준은 하나는 저는 정치 공학으로 엮이기 쉽지는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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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정말 생각하는 바가 뭐냐죠. 정말 생각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정당의 목적이 권력을 잡는 거라고 정치학 그 언론에서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네. 한다고 전 틀렸다 네. 생각합니다. 네. 그 정당의 목표는 네.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을 하기 위한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정권은 그 수단인 것이죠. 그렇죠. 정권 잡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생각을 근데 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게 목표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와 네. 수단이 이제 이렇게 네. 도치가 되는 네.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약은 여기 공중에 떠 있고 나중에 가보면 공약은 사라지고 그렇죠. 오로지 정권 잡는 게 그렇죠. 목표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자주 공약 내세운 나눠놓고. 것도 네. 나중에 한번 지고 나면 발목 붙잡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 공학으로 하지 않겠다. 다만
표현이 뭐가 됐든 그런 기회가 넘치는 나라 이 기득권을 깨서 바꿔보겠다. 그런데 각자는 사심 없이 진정성 가지고 가자. 그런 네. 게 같이 맞는다면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사실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었는데 책을 읽다가 그 이제 세상을 떠난 아드님 이야기를 쓰시면서 이렇게 뭔가 굉장히 억누르면서 이렇게 쓴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아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아드님과의 약속, 아드님과 같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만들고 싶었던 나라 뭐 그런 세상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사실은 이제 며칠 뒤가 저희의 기일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정말요. 네. 천만에요. 그 저희 집에는 27살에 세상을 떴습니다. 네. 네. 지금 살아있다면 이제 35인가요? 네. 그렇군요. 저희 집에는 제가 공직에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심 없이 일하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이번 책 말고 그 전번에 쓴 책 같은 경우는 그 애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 집애가 네. 이제 그 병석에 있을 적에 굉장히 힘든 할 적에 제가 이제 용기를 내주기 위해서 같이 책을 하나 쓰자 했었습니다. 그 글쓰기를 좋아했거든요. 네. 네. 그 희미하게 웃더라고요. 네. 그때 말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아. 네. 저희 집의 그때 병명은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백혈병. 아, 네. 네. 이런 건 편집해 주시겠죠?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가 그 애와 약속을 지켜 책을 썼고요. 이 책은 제가 쭉 다니면서 그거 연장선상에서 그 애가 기대했던 그 아버지의 공직 생활의 뒤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진정성 가지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네. 길이 무엇일까 네. 네. 책 생각을 했었고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애가 네. 그 제가 의사결정할 때 있을 때면 어떤 어드바이스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빠 맞아요 이 길이에요 하는 네, 얘기를 네, 했을 것 네, 같아서 네. 그런 뜻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조금 사연이 있는데 네. 제가 국무조정실장 할 적에 저희 집 애가 세상을 떴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발인한 다음 날에 그 제가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근무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근무 네. 원전 부품 비리 사건이 크게 나가지고 네. 네. 원전 부품 비리에 대한 정부 대책 TF를 만들 때 제가 위원장이었어요. 네. 네. 차관들이 이제 위원이었었고 네. 주무부처가 지금은 이제 산업자원부였는데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다음 주에 국회가 열리는데 이번 주에 발표를 해달라고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애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 참.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국무조실 간부들은 이제 상중이다 못한다 했는데 그 산업자원부에서는 그걸 몰랐죠. 사실은.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발표하다 제가 일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알고 하겠다고 하고 발인한 날 제가 출근한 건 아니고요. 네. 발인한 날이 한글날 휴일이었어요. 아, 네. 네. 10월 9일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간부들이 근처로 와서 커피숍에서 제가 원고 발표문을 다듬고 그 다음 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공직자로서 그 참 훌륭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 네.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뭐 매정한 아버지처럼 뭐 그런 그렇게, 얘기를 사실은 그렇죠. 아니네. 우리 집 애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 애가 아빠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일을 악물고 했다라고 이제 네. 책에 네. 썼는데 큰애가 이렇게 하고 한 약속 없는 이렇게 쭉 연장선상에서 네. 제가 정말 그 국가 사회를 위해서 그 해야 할 일에 대한 네. 뭐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아닙니다. 제가 너무 제가- 힘들게 말씀, 예, 좀 어려운 질문들인 것 네. 같아서. 사실 청계천에 저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았다. 그리고 참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고 또 집안이 가난해서 또 상고를 나와서 또 뭐 상고 출신의 또 신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덜 배우고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심정을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 거다 하는데 이
요즘은 모든 후보들이 다 퍼주겠다 얘기만 하거든요. 무조건 다 돈으로 주겠다 하는데 그게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뭘 해줘야 되나요? 단골로 가는 동네 미용실이 있습니다. 네. 한 10년째 다니는데요. 지난번에 갔더니 그 미용사 주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처음엔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몇 년 네. 동안은. 네. 나중에 지금은 아시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재난점검위원회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받긴 했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나라가 괜찮은 거예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입니다. 이제 저 배부장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없고 덜 배우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 자기 눈으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지금은 기재부장 경제개혁원 가서 사무관 때 근무를 하면서 복지 업무 이런 것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렵게 살아보거나 밥도 안 굶고 뭐 밥 그건 좀 심한 말일까요? 그런 처지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걸 이해하고 저걸 만들까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책의 어떤 비상성에 네. 대해서 제가 깊이 느꼈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퍼주기식의 그 공약은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거를 뭐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눈 똑바로 부릅뜨고 그렇죠. 도대체 공짜가 아니에요. 예,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맞을지 네. 공짜가 아닙니다. 이게 네. 언젠가는 우리가 부담이 되고 네. 이게 우리 자식이 부담이 될지 또는 우리 살아생전에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세금이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올해 세금 고시다 보니까 더블 됐더라고요, 거의. 아 맞아 보이스 때문에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포퓰리즘 네. 그다음에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 정책의 내용들에 네. 대해서 분명히 판가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똑같은 취지를 얘기를 했고 그 출마 선언하면서도 네. 저는 예. 뭘 더 주겠다 퍼주겠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서로가 어떤 고통 분담을 할지 얘기하기 위해서 네.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뭐 인기 그렇죠. 없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대한민국의 긴 미래를 위해서 맞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냉정하게 그리고 전문가적으로 알리고 그거를 정책화시킬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한데 지금 사람들은 다 여야의 1, 2등 후보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우리 경제 전문가이시고 정책통이신 우리 김 부총리님께서 성공하는 정치인이자 대선 후보로 빨리 변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정말로. 아니 우리 저 강국장님 우리 배 부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언론에서도요. 지금 대장들이 다 덮고 있고 블랙홀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해는 되지만 네. 정말 후보들 간의 그런 정책과 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걸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그거를 좀 하는데 좀 같이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지금 그 정치가 잘못되면 네. 우리 국민과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고요. 그렇죠. 또 정치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잘못된다는 걸 목도했기 때문에 네. 그 정말 국가가 제대로 나가기 위한 비전과 정책 컨텐츠를 네.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저는 뭐 그런 비전과 정책 컨텐츠를 경쟁한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토론회도 보면 뭐 정책이나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정책은 없고 왕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지금 보면 왕자와 막말.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 얘기. 네. 맞아요. 과거 얘기. 네. 10년 백제 시대까지를 거슬러 글쎄, 올라갔죠. 여당은 100세까지 갔더라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남 흠집내기. 네, 그렇죠. 네거티브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빨리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기야 이재명 지사는 당군까지 갔네요. 김 부총리님께서는 청와대 그다음에 내각 있으면서 고위직으로 세 분의 대통령을 모셨어요.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케미가 맞는 대통령 누구셨어요? 한 분을 왜 빼놓으세요? 제가 비전 2030 할 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계셨는데 아, 그렇구나. 예. 그럼 네 분까지. 네. 한 번 더 넣으시죠. 저 청와대 그전에 근무할 적에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있었고 김대중 가네요. 대통령 때도 제가 청와대 있었거든요. 아, 그때 너무 이제 좀 예, 그 예. 직급이 낮으셔서 전 고위직 때만 생각했네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네. 케미가 맞았다는 것보다 저는 뭐 관료로서 어떻게 보면은 운 좋게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청와대 근무도 3번을 했었고 네. 또 정무직 3번 하면서 여러 대통령을 모셨죠. 네. 그래서 그부 대통령분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건 외람되고 또 제 위치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 면면이 훌륭하신 면들이 조금씩 있으셨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 철학 네. 그리고 그 철학을 이루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가치관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비전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 비전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사람 쓰는 문제, 일을 만드는 일머리 이런 면에 있어서도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사람 쓰는 것, 그다음에 일에 큰 가닥 잡는 것에 있는 면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이셨기 때문에 정치를 쭉 하셨기 예. 때문에 그렇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면에 보면 다 개인적으로 뭐 훌륭하신 면모들이 계셨지만 그 같은 국정운영 철학과 네. 또 그런 일머리를 풀어나간 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다 있었다. 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잘하는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 안 드세요? 나가서 다 아, 정치인 다 되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한 질문에 대답을 주셨는데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없이 뭔가 이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이 메시지 하나는 꼭 전하고 싶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 시장에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벤처기업이 나오거나 신상품이 나옵니다.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벤처 정치가 나와야 됩니다. 또는 새로운 상품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 강고한 양당 구조가 그동안 잘못된 정치로 얼마나 우리 국민과 나라를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교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장동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득권 카르텔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 또 이 기득권의 두골 허물고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경제와 복지는 김동연이다 해서 경복 김이란 표현도 했고요. 또 이와 같은 정치 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 기득권이 아닌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반란까지 얘기했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치 세력,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사실 정책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김동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크실 텐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김동연호가 이제 이 물을 흘러서 거슬러서 어느 기슭에 가서 닿을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야의 대선 경선 지금 뭐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만 보지 마시고 새로운 땅에서 지금 새로운 밭을 일구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김 부총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